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김형숙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지금 심소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한국하고 일본 관계와 아시아 공동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한국하고 일본 관계는 한일 관계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또는 이 글로벌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 한일 관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로 국교 정상화한 지 59년째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 한일 관계는 그렇게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뭐 역사 문제, 그리고 영유권 문제 또는 안전보장 문제라든지.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 문제까지 확산해서 양국이 서로 뭐 수출 금지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양국이 또 출입국에 관한 규제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악화된 상황이 쭉 이어져 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일 관계는 종래의 뭐 어떤 역사 문제나 또는 독도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 관련 안전보장 문제만이 아닌, 사실 그 사이에 한국의 어떤 경제라든지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강화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면서 음, 한국에 대해서 좀 견제, 음, 또는 한국이 더 이상 어떤 일본의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 그런 분야의 성장을 조금 막기 위한 그런 음, 압력, 뭐 그런 것도 좀 가미가 되어서 음, 지금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일 관계는 사실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어떤 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은 당연하고요. 글로벌 어떤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사실 이 양국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이 좀 더 국제 정세의 어떤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민감하고 또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런데 한일 관계도 그렇고 뭐 아시아 공동체도 그렇고 또는 이 글로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사실 공동체라는 이 개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음, 공동체라고 하면요, 특정의 지리적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 협력이나 통합을 제도화한 지역 질서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통의 이익이라든지 위협이라든지 또는 필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이, 그러니까 멤버가 연대감을 가지고 또 아이덴티티, 말하자면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집합체인데요. 그런데 이 공동체 할 때 중요한 것은 뭐 국민이나 시민이 아닌 구성원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또는 민족을 뛰어넘은 다양한 어떤 그런 구성원이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구성원,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또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또는 신념, 종교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을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갑자기 북한이라든지 독재 국가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념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어떤 신념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본하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또는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을 존중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두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뭐 상호 이익,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 또는 좁은 지역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 전체 이익, 그리고 뭐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익 이런 것을 좀 중요시해야 어떤 지역 공동체이든지 뭐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조금 전에 제가 가치관, 뭐 신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공동체에 있어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 미국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이미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뭐 그 굉장히 발달한 테크놀로지 또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대중문화 또는 굉장히 뛰어난 군사력 또는 아주 좋은 대학 그리고 경제가 발달해 있다 이런 것이 미국 하면은 좋은 나라 좋은 이미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부정적인 요소는 뭐 의료 시스템이 좀 그 돈이 없으면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라든지 또는 인종차별 또는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라든지 막 이런 것이 그 미국에 대한 마이너스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 참고로 그 최근에 한국도 한류 인기 덕분에 글로벌 그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한국의 그 긍정적인 이미지 이에 역시 미국과 비슷하게 그 IT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디지털 경제라든지 또는 그 한류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이죠. 그리고 한국도 뭐 군사력이라든지 좋은 대학 또는 경제도 발달해 있는 이런 것들이 그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참고로 그런데 중국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의견이 그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 미국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 시간상 그렇게 자세하게 그 언급은 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이 나왔는데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할 때 사실 그 중국은 그 영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대륙과 바다에 큰 그 영토가 있는데 그 사실 세계에서 중국만큼 또 국경 문제 그 분쟁이나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도 드물 텐데요. 뭐 그 큰 이유가 일단은 영토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국가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죠. 사실 한국은 지금 직접적으로 그 중국과 뭐 그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을 사이에 두고 그리고 그 일본도 중국하고 뭐 그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이 그 바다의 영유권 문제 어, 로 갈등이 있죠. 그리고 한국도 뭐 일본하고 독도 문제에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영유권 문제 그 갈등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아시아의 그 중국이 그 뭐 경제는 둘째 치더라도 현 상황은 다양한 국가와 국경 분쟁을 안고 있는 그큰 경제 대국인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그 한국하고 일본도 관계가 있고 또 이런 그 상황 속에 미국은 사실 직접적으로 이런 아시아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라든지 전혀 국경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 뭐 정치, 경제, 군사, 뭐 사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지금 그 관계를 하고 있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미군 군대 주둔 그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고요. 아, 그, 네. 네, 그리고 그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는 나라가 사실은 일본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많지만, 그렇지만
한국에도 뭐 일본에 못지않은 그 미군이 그 주둔을 하고 있는 이런 좀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존재를 하면서 또 한국은 바로 머리 위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기도 한 북한과 지금 또 북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북한이 어떤 나라냐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가장 그 위협적인 적대국의 하나입니다. 2019년 자료를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 북한을 가장 그 큰 미국의 그 위협적인 적대국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북한만이 아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과 함께 북한을 미국의 어떤 그 위협적인 요소로 그, 어,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국인 그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 그러니까 한반도가 존재를 하면서 또 가까이 있는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또는 현재에도 경제 분야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 리스크만 없으면은 좀 더 그 일본하고의 관계도 현재와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2022년에 그 한국 유럽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북한이 뭐 한국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 이미지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역시 북한과 한국의 어떤 긴장 상태라든지 분쟁 그런 상황이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조사 없이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정말 북한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이런 예를 들면 비행기가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 지역이 이 북한 주변인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북한은 항상 민주주의 척도를 나타내는데 최하위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북한 리스크만 없어도 굉장히 안전한 나라, 좀 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항상 북한 리스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호주에 있는 국제 경제평화연구소가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평화 지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초록색 부분이 비교적 평화롭다는 그런 지역을 나타냅니다. 빨간색 부분은 평화롭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 아시아 쪽을 이렇게 보시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인도 차이나 쪽,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호주 이런 쪽이 초록색으로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이 평가 항목을 보면, 이웃 나라와의 좋은 관계에도 이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근데 2022년 자료를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평화 지수에서 10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위. 그런데 한국이 43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매년 뭐 이 40대 중반, 45위, 6위라든지 이렇게 그걸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한 30년 넘게 생활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사실 한국도 안전하고 일본도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런 조금 전에 그 이 평가 지수 예를 들면 뭐 그 고급 인재가 많다라든지 또는 어떤 인권 관련 또는 비즈니스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정보의 기능이 잘 작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평가 지수에 있어 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은 크게 뭐 다르지 않은데 순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주변 국가의 그 관계, 즉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항상 한국은 이렇게 그 모든 어떤 그 국제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일본에 비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일본하고 어, 한국에 그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갈수록 이런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일본이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커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하고 일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이 아, 그 뭐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아시아에 편입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좀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정치 체제만 보더라도 뭐 사실 일본은 입헌 군주제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서 그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그 같은 그러니까 정치 그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예. 막 그런 반면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최신 그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어,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보다 그 평가 점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일본은 좀 올랐고요. 그런데 뭐 한국은 비교적 그 아시아에서 그 일본의 1위, 뭐 한국이 2위 이렇지만 그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이 1.08 이게 뭐 거의 완전 그 독재 국가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8.16, 뭐 일본이 8.15,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 가장 그 좋은 점수를 평가를 받는 민주주의도에서는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는 약 그 193개국이 그 유엔에 가맹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선진국이고 정치 체제라든지 자유민주주의 도에서 좀 상위국들이 모여 있는 이 OECD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그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한국하고 일본만 이 OECD 가맹국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 한국하고 일본의 이 관계가 이 글로벌 사회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글로벌 레벨에서 뭔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우선은 정치 체제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비슷한 한국하고 일본에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또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의 어떤 그 동맹 국가이면서 그런데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외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으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국제사회에서 보더라도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예. 그리고 그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갈수록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은 2020년에 그 한일전이 막 코로나 상황에서도 네, 있었는데, 이때 일본에서도 굉장히
거의 뭐 한국하고 꼭 전쟁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뭐 한국에서도 절대로 일본하고는 뭐 스포츠 시합 지면은 안 된다. 뭐 그래서 선수들도 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요. 뭐 그런 것이 주로 이제 역사 문제라든지 식민지 지배 관련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 문제가 사실은 아시아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에 있어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사실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한국하고 일본 관계는 양호한 것이 한일 관계에도 좋고, 아시아 전역 또는 글로벌 전체에서 좋은데요. 이때까지 전 세계에서 지역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흐름이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경제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전 세계에서 증명이 되어 온 역사적인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글로벌 무역과 글로벌 GDP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무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GDP도 늘어나고 말하자면 무역이 늘어나면 해당 국가의 사람이 생활이 윤택해졌다는 거죠. 경제가 발달을 한다는 과학기술이 발달을 한다라든지 복지가 향상이 되었다라든지 그래서 모든 나라가 무역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제 공동체를 초기에는 주로 경제 공동체이죠. 만들어 왔죠. 그런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평화라든지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공동체이지만 이것이 어떤 평화 공동체 또는 안정된 정치 공동체 뭐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아프리카에서는 AU 아프리카 연합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도 뭐 아세안이라든지 남미 국가 연합이라든지 상하이 중심 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이 많이 형성은 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공동체에 반하는 움직임도 있었죠. 뭐,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한다라든지. 그런데, 영국 자체도, EU에서 탈퇴는 했지만 후회를 합니다. 탈퇴한 것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나타나고요. 어, 근데 사실은 유럽에 있어서도 이런 공동체의 어떤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 부분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 연방 국가이죠.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이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뭐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그걸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유럽 사회는 이 빨간색 부분의 역사가 더 길고,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파란색 부분에 가입한 국가 수는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1991년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1991년 기점으로 해서 빨간색 부분에서 많이 탈퇴해서 그 이후에 이 파란색 부분은 파란색의 공동체의 멤버가 된 나라가 많이 있고,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수준을 못 맞춰서 가입 후보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뭐 상당히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결국은 우크라이나도 이 파란색 부분의 구성원이 되고자 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했을 때 러시아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고 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전 세계는 뭐 어느 지역 상관없이 항상 이런 가치관의 싸움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는데요.
사실 한국하고 일본은 그런 어떤 유럽과 같은 첨예한 어떤 가치관의 대립이라기보다는 그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그런 어떤 갈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 가까운 존재여서 그런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잠깐 일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여기가 동경입니다. 도쿄이고 여기가 오사카. 뭐 도쿄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죠. 그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한 2,500만 명 정도가 그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조금 아시아의 국가라든지 다른 전 세계 국가와 비교해도 조금 특이한 어떤 역사 구분이라든지 정치 시스템이랄까 그런 것을 채용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국가가 뭐 고대 시대, 중세 시대, 뭐 근대, 현대 이렇게 그 역사 구분을 한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뭐 좀 더 세분화해서 아스카, 나라 해양, 가마쿠라, 뭐 에도, 메이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레이와 시대입니다. 그 이런 좀 특징적인 그 시대 구분을 아직까지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3세기에서 7세기경까지 이 고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사로 봤을 때 이 고분 시대는 어떤 시대에 해당이 되느냐면 서양에서는 게르마니 민족이 대이동을 한다라든지 또 그 중국이라든지 한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진 문화가 꽃을 피우고 또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나라 뭐 춘추 전국 시대라든지 공자 맹자 뭐 이런 뛰어난 철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망을 한다라든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섬나라로 고립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소박하게 동굴에 집을 짓고 소박하게 이렇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체렵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그 고대 역사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조금 자기들의 그 고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요. 막 그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보존이 되어 있고 현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부한 한국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전에 그 어떤 역사적인 책들이 그 기록에는 있지만 현존하지 않아서 뭐 고대사 연구할 때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은 그런 그 책만이 아니라 이런 고대사와 관련된 목간이라든지 죽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어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일본에서 발견된 예를 들면 이 목간만 하더라도 38만 점이 있는데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뭐 발견되어서 이래 되는 것이 뭐 1,000점도 없는 경우 한국은 한두 점 발견되면은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일본은 한 번 발견되면은 뭐 몇만 점씩 발견돼서 이것을 다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본에 이렇게 많은 예를 들면 이 목간이 그 발견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굉장히 소수의 이런 목간을 참고로 하지 않으면은 이 내용의 판독이라든지 해독이 조금 불가능한 그런 또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대사 연구를 할 때는 한국의 고대사라든지 지식이 없으면은
그 완벽한 규명이 안 되는 또 그런 그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그 제공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굉장히 근대화를 빨리 했고요. 그리고 그 일본이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한국 전쟁 때에 이 1945년과 1980년대에 그 이때의 경제 그 호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그 이것이 그 2000년 과거 2000년간의 이제 전 세계의 그 경제 역사를 하나의 차트로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에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을 이렇게 보시면은 1950년대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포인터를 사용을 1950년대에 이렇게 보시면은 GDP가 이렇게 확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주변에 이게 그 한국 전쟁에서 그 일본 미군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이제 그 일본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 전쟁 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조달을 해서 뭐 자연스럽게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좀 호황을 맞게 되는 그런 아마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한국하고 한일 관계가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를 좀 여러분 아실 수가 있. 한국의 불행이 일본에 있어서는 이제 좀 그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게 된 막 그런 어, 예. 뭐 어쨌거나 일본은 그 지리적인 그 영향도 있어서 굉장히 일찍부터 유럽이라든지 그 서구 세계와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고요. 뭐 그 시간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전 자료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 굉장히 일찍 국제 교류를 한 그 사실 중에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굉장히 그 일본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네, 그 사건이랄까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그 사절단 중에 또 한국하고는 굉장히 그 인연이 깊은 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그 한국 하고는 굉장히 그 한국에 있어서는 그 원수이죠. 네,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이와쿠라 사절단에 포함이 돼서 그 1871년에 이미 이렇게 수많은 나라를 견학을 하고 일본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이토 히로부미는 이런 그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서 당시에 선진 그 사회인 유럽과 미국을 그 방문하면서 뭐 침략 전쟁의 어떤 야욕을 키운 것으로 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 이 유럽 사회가 대부분 또 식민지를 그 경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그 일본의 뭐 오늘 그 이화여대에서 제가 이 그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와쿠라 사절단 그 멤버 중에 그 이렇게 그 여성들도 이렇게 다 그 5명의 여성이 참가를 했는데 가장 어린 나이였던 이 그 당시 6세, 6살인 즈다 우메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후에 미국의 브리모아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그 귀국해서는 그 즈다 그 이게 여자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세워서 일본의 그 근대 여성 교육에 굉장히 헌신을 한 그런 사람인데 이 가운데 이분 즈다 우메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올해 일본이 이 5천 원권 새로운 지폐를 만드는데 이제 이분을 이 그 지폐 그걸로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역사라든지 문화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과의 관계를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떤 그 일본과 한국의 명암, 그러니까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것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막 그런 좀 착잡한 기분도 느끼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일본 경제의 어떤 그 발전의 원동력 중에 또 하나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임장갑. 그러니까 이 현장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참가해서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다는 이 정신, 이런 모든 것이 어떤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만들 때 그런 것이 발휘가 돼서 좀 더 이 섬세하고 또는 좀 더 그 세밀하고 좀 더 사실적이고 이런 상품이라든지 작품, 아이디어 이런 것이 이제 그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일본이 만들어내는 상품이 그 굉장히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는 했는데, 막 2000년 들어와서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인터넷 사회, IT 시대, 디지털 사회로 변환이 되면서, 일본이 좀 그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앞서 한류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한국의 대외 관계라든지 국제 위상 이런 것이 굉장히 격상이 되고 강화가 된 중에는 한류의 영향도 있는데요. 이 한류 자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된 배경에는 97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취임하면서 97년 말에 취임하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 대중문화 장려책이라는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IMF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한국도 이제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문화를 생산해서 수출해서 돈을 버는 그런 나라로 나아가야 된다는, 더 이상 뭐 자동차라든지 TV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만으로는 전 세계의 어떤 그 경쟁력에서 뒤진다는 판단하에 그 대중문화진흥 장려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국 상황은 지금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 상대국은 일본이었고 한국 공장에서 만드는 기계 자체를 일본에 수입을 해서 한국에 생산해서 일본을 통해서 수출을 한다라는 이런 환경이었는데요.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그 일본 시장이 가장 큰 세계 시장이었고, 일본에서 수익을 올려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는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대부분의 경제 구제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일본의 총리인 오부치 총리와 함께 한일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뭐 이런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경제 분야에서 좀 더 협력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뭐 한국어를 일본의 그 대학 입시 시험, 뭐 수능 과목으로 한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협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부치 총리가 공식적으로 그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의 식민지 지배라든지 이런 그 면에 있어서 이제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고 그런 과거사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한일이 좀 더 협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한일 IT 협력 이니셔티브 협정을 또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만 해도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IT 좀 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야후 재팬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지금은 그 사이에 이 야후 재팬이 몇 번의
그 인수합병이라든지 이게 좀 변화가 있어. 지금은 많이 그 위상이 약해졌지만, 이 90년대만 해도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굉장히 좀 뒤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한일 IT 그 협정을 계기로 해서 그 한국의 뭐 연구개발 협력이라든지 또는 인재교육 이런 것을 일본에 많이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뭐 그와 동시에, 한국이 지금과 같은 IT 강국이 된 배경에는, 해저 케이블, 영향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인터넷, 정보가 왕래하는 것은 거의 80%가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게 그 정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FEA라는 게 이게 1997년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은 기지국이 현재 거제시에 있습니다. 이게 깔려서 이 덕분으로 한국이 현재와 같은 IT 강국이 될 수 있었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IT라든지 경제 관련해서 과거에 일본의 협력이라든지 도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외에도 일본의 어떤 일본과의 협력이라든지 도움 이런 것을 많이 받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시간상 조금 생략을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좀 이 양국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이 과연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의 식민지 지배라든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느냐 하지를 않았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난주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단 개인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었죠. 가슴이 아프다. 그동안에 고통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찬성이라든지 비판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인들이랄까 일본어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할까 말을 하는, 한국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 올해 3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94년에 노벨상을 받았을 때 노벨 문학상 스피치에서 애매한 일본 또는 나 자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사전 배부 자료에서도 제공을 했듯이 여러분 시간 있으면 꼭 한번 이 사람 이 스피치를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은 좀 좋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오에 겐자부로 씨도 평생 동안 고민한 것처럼 일본어 자체랄까, 일본인이랄까, 좀 애매한,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표현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뭐, 흑이냐, 백이냐, 아니면은, 뭐, 예스냐, 노냐라든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것이 좀, 아, 그, 좋, 좋게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를 않고 애매한 상태. 그래서 최근에도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뭐
그 항상 이도 저도 아니다, 모르겠다 이런 항목이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항목으로 대답하는 사람 숫자가 가장 많다라든지 항상 좀 애매한 그런 것이 있고 또 일본 정부가 이렇게 그 어떤 사과를 할 때 그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은 명확하게 그 주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하지 않고 이게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하는지 모르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꼭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에 그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그 패턴을 보이는데요. 2019년에 일본에서 그 이때 아베 총리 시대 때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우생보호법 피해자 구제를 하는 이 법을 그 일본 국회에서 제정을 했는데요. 그 가장 앞부분 전문이라는 것은 가장 앞에 있는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생보호법이라는 것은 1948년에 그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그 신체 장애를 가진 어, 그 지적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소아마비라든지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출산을 하게 되면 그 태어난 자식들도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자식을 못 낳게 그 강제로 피임을 시키는 그런 안 좋은 일을 정부가 솔선해서 그 자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가족이라든 주변 사람들 또 본인도 모르게 보건소나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불임 시술을 하였기 때문에 어, 그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도 그 자기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피해자도 많다고 해요. 뭐 어쨌거나 이 그 우생보호법 이 법 때문에 강제로 피임 수술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송에서 재판에서 그 정부의 잘못이 그 인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 결과를 에 따라서 이제 일본 정부가 이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이 그 정당한 또 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하라고, 한 그런 상황에서 나온, 그 문장들도 굉장히 애매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각각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보면은 일본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게 그 명확한 주체나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라고 굉장히 애매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해 가면서 그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결의를 새롭게 하는 바이다. 근데 새로운 결의를 하는 사람이 정부인지 아니면 뭐 관료인지 총리인지 이것도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에게 뭐 사과를 하고 또는 피해자가 누군지 가해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내에 그 매스컴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 피해 변호인단도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정부나 국가의 사과가 명시가 되지 않고 또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그 금액이라든지 방법도 굉장히 모순된 점이 예를 들면 그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또는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부리고 또
이 그 구제법, 이 법 자체는 피해자 본인이 요청을 해서 또 피해 여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한다라든지 굉장히 그러니까 인색하고 또 그, 어, 어, 그 법원이 국가가 사과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음, 그 사과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베 총리가 이렇게 그 스피치를 합니다. 정부로서도 그 우생보호법을 집행하고 있던 입장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딱 요 말만 하고 우생법, 그러니까 옛날 그 법이 그 헌법에 위배된다라든지 또는 이 그 구제책을 제대로 그동안 강구하지 않은 정부의 어떤 불법성 같은 것을 일절 언급을 하지 않는 이런 식의 사과만을 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어떤 그런 그 태도를 보면 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 정부가 꼭 한국에 대해서만 그런 식으로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본 그 국민에 대해서조차 굉장히 인색하다거나 할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기시다 총리가 한국도 방문하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일본 매스컴에서 자주 배부가 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프로필인데요. 그 전직 검찰총장이고, 경력은 이제 박근혜 정권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저항을 한 그런 경력이 있고, 특징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첫 번째 대통령. 그리고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자세로는 관계 개선의 의욕을 나타내고 반일 여론을 정치 이용하지 않는다고 표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하면은 그동안에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반일 여론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인식을 한국 내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로는 일본과 미국과 한국의 그 연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의견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개인이든지 뭐 단체든지 기관이든 정부가 이렇게 그 표시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후쿠시마 아, 오염수 방류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 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많지만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이슈화랄까 매스컴에서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 뭐 분명히 이렇게 일본 내에서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시민 운동도 하고 뭐 하지만 어,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여론이 막 이렇게 보도가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은 전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시간상.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배부한 자료는 그 자료를 보시면 제 의도를 좀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거나 그 한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랑 일본 내에서 또 생각하는 거랑 이게 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이 원하는 대로 또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이 그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이게 그 예를 들면 일본 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안 좋은 일이나 그 나쁜 일, 슬픈 일이 있어도 그걸 소리 내어서 이렇게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일본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그래서 일본이 그 사실 지금 그 여성 인권이라든지 인권 그 평가에서 세계 글로벌 그 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수치가 낮습니다. 낮은데 그 이유가 그 매스컴에서 일을 하는 그 여성 아나운서들이라든지 이런 그 인권에 대한 그게 굉장히 낮게 평가를 내기 때문에 일본의 그 특히 여성 관련 그 평가는 거의 뭐 예를 들면 그 평가 대상국이 150개국, 170개국이다 이러면은 거의 뭐 그 꼴찌에서 이렇게 맴돌 정도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본인들 자체가 또 표현을 지금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을 텐데 후쿠시마 그 원전 그 한국은 오염수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처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강한 느낌이 주는 표현을 그 사용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은 오염수라는 말이 더 본질에 가까운 말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원전이 폭발했다. 이런 말, 폭발이라는 말도 절대로 사용을 안 합니다. 폭발 대신에 임계. 그러니까 그 한계, 그러니까 요 경계까지 오면은 폭발이고 요것을 넘지 않으면은 이제 폭발을 안 한다. 그러니까 임계, 그 한계에 다다랐다. 요런 말을 또 사용을 한다라든지, 어, 뭐 아무튼 그 굉장히 좀 이게 뭐 문화가 다르다고나 해야 될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그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기 막 일본 사람들은 너무 한국 그걸 모르는 것 같고 또 한국은 또 너무 일본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사과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안 했지만 한국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그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또 그런 법적인 부분까지 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사과를 딱 한 번만 해주면은 이게 깨끗하게 해결이 될 텐데 그걸 왜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발상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심지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일본 내에서 그 우생법 그 피해자들 그 정부가 사과하라는 그 법원의 판단 그 명령을 받은 그렇게 정말 일본 국민에게 그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못하는 그 일본 정부에게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이제 외교적으로 이런 정도의 그 수준으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이게 그 어떨까 하는 그런 그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자료는 이것은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 항공 루트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 두 회사를 뭐 PR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사실 이 코로나 상황 때에 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그 자기 나라가 항공사를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자국 항공사가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동남아 가면은 주로 베트남 항공이나 태국 항공을 이용해서 인천으로 오거나 싱가포르나 뭐 이런 경유해서 이제 유럽 가거나 이렇게 미국을 가고 이러는 나라가 많은데요. 이 코로나 상황 때 일본이 이런 그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대부분 이 항공을 다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 일본 그 항공을 이용한다라든지 일본하고 사실 동남아 지역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관계가 깊은데 딱 그 중지를 시켜버리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이게 해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완전히 이 뭐 그 원시 시대처럼 이 뭐 걸어서 간다라든지 바다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이 그 대한항공 주로 이제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이 편수를 줄이고 횟수를 줄였지만 일주일에 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열흘에 한 번이라도 비행기를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동남아 사람들이 이런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와가지고 여기서 그 경유해가지고 유럽 가고 미국 가고 뭐 일본도 뭐 오고 이렇게 중국도 가고 자기들이 이렇게 외부 세계하고 소통을 할 수 있.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역시 한국은 대단하다. 정말 고마운 존재다. 그리고 그 자기는 앞으로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도 그 대한항공만 이용을 할 것이다.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잊으면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은 왜 그러면은 그런 일본이 그 사실 그 항공 같은 경우는 그 승객 한 사람에서 받는 돈 그만이 아니라 외교라든지 전체 경제라 이런 걸 다 감안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 일본인도 자기 나라 사람도 동남아를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다 중지를 시켰으니까. 그 회사나 이런 게 다 스톱이 되는 거죠. 일본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뭐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딱 그렇게 차단을 해버리니까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도대체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잘 살고 뭐 평소에도 제가 그 일본의 ODA 그 자료를 여러 번 제공을 했는데 사실 일본이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ODA 그 투자를 굉장히 경제 원조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왜 비행기를 딱 그 멈추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도대체 그 일본은 그 앞으로 이 국제 이 그 어떤 사회에서 그 리더로서의 그런 좀 자질이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막 그런데 일본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게 섬나라이고 또 뭐 올림픽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배경은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쉽게 딱 이렇게 차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대륙과 이게 좀 그 언제든지 이렇게 딱 말하자면은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어떤 그 섬나라의 어떤 그런 막 그런 것이 좀 영향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뭐 아무튼 그 한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한국 쪽 입장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한국의 젊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항상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그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특히 이제 국제관계라든지,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음 단계를 좀 생각을 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지금 상황에서 다음 단계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테크놀로지를 좀 더 발달을 시킨다라든지, 또 불평등을 해소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한국은 무엇보다도 평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북한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한다라든지, 막 이런 것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은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또 한일 관계 계속 움직이고 해서
어떻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시간상 제 이야기는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뭐 음. 그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선생님, 우리 75분 수업이에요, 선생님. 아직 음. 시간이 그 5분 좀 더 있는데, 그 준비를 아,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 예. 네, 그래서 예. 질문,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음,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든지, 뭐, 그, 다른 나라와의 관계라든지, 한국도 지금 대외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음, 동남아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그 한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막 그런 어, 그 상황에서 뭐 한일 관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음. 선생님,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시간 때문에 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게 너무 아깝네요. 예. 그래도 아니, 이렇게, 여러분 음,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예. 조금 더 뭐, 갑자기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또 질문들을 잘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이제 쪽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아, 이제 그 궁금한 것 있으면 이제 쪽글을 통해서 이제 하면 제가 선생님께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렇구나. 근데 교수님, 제 컴퓨터가 일본 컴퓨터라 아, HWP로 작성을 하면 제 컴퓨터에 그 지원 소프트가 없어서 안 아, 열려요. 그래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 PDF나 아니면은 PDF. 네. MS 워드로 꼭 작성을 네네네. 해주시면 아, 그, 네네네네. 네. 네. 지난번까지는 그 HWP가 섞여 있으면 그 파일이 안 열려가지고, 아, 네네네. 예, 여러분, 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진짜 발표문은 항상 그 PDF 파일로 해서 보내달라. 왜냐하면 지금 요번 학기에는 9개 나라에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다 PDF는 그래도 대부분 다 갖고 계시지만 HWP는 안 갖고 계시니까, 예, PDF. 한국 소프트를 넣으면 되는데, 음, 그게 넣으면은 예를 들면 다른 언어하고 또 이게 되고, 버그가 일어나고 해서, 근데 한번 저는 넣었다가 그걸 다시 이제 삭제를 네, 한 경우도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일본을 잘 몰랐다가 이제 선생님 뵙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참 우리랑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의외로 우리는 지금 뭐 핸드폰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의외로 일본에서도 이렇게 우리만큼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르죠. 굉장히 다르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것이 휴대폰으로 이제 본인 네, 인증이라든지 뭐, 현금을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대부분 가지고는 있지만 잘 사용을 잘 안 해요. 안 어, 하고, 현금, 예, 뭐, 1엔짜리부터 그러니까 가격도 우리는 무조건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뭐 네, 2,300원 이런 경우도 잘 없잖아요. 식당 네, 가면. 네, 500원 뭐 이런 것도 없고. 음, 근데 일본은 다 뭐 198엔, 뭐, 음, 213엔, 뭐, 거기에다가 어. 소비세 10% 계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갑에 항상 1엔짜리, 5엔짜리, 10엔짜리, 어, 100엔, 50엔, 500엔, 동전부터 다 굉장히 그거, 제가 어, 최근에, 증명사진이 좀 필요해서 가까이 있는 사진관을 갔는데, 아침에 10시 오픈하는 사진관인데, 제가 10시 한 40분에 갔어요. 근데 예, 제가 사진 데이터를 USB에 담아가지고, 이걸 예, 이제 그 2장만 좀 예, 프린트 아웃을 해달라고 갔는데, 예, 가게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처음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1시간 후에 오라는 거예요. 사진 2장 그걸 하는데. 예,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 왜요? 이렇게, 도시대 됐을까? 이렇게 응, 얘기하는 응, 거예요.
제가 어, 한국 같으면 그 예. 사진 두 장 그 하면은 뭐 후딱 길어야 해주지. 30분, 그죠? 예, 30분도 예, 막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1시간 딱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 왜 이러니까 그분도 너무 놀라가지고 아, 어, 그러면은 한 40분 후에 오면은 그걸 어, 해보겠다. 아, 그래서 음, 내가 아, 알겠다고 딱 어, 나와가지고 야, 이 도대체 이 사진 두 장에 1시간 40분이 뭐야 이게 막 그, 근데 어, 이제 제가 가까이서 그 왔다 갔다 기다리다가 안 돼 30분 정도에서 음, 가니까 일단 그게 되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굉장히 그 다른 거예요. 이게 어, 그런 살면서, 사소한 것부터 해서 그래서 예, 저는 최근에 그 일을 겪고 아, 난 음, 역시 한국 사람이야. 나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막 30년, 32년을 사셔놓고도 아직 일본 사회에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아, 이제 아, 그러니까 그 내가 일본인이라면 아무 위화감을 못 느꼈겠죠. 아, 그러면은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뭐 당연히 음, 얌전하게 그걸 예, 했을 텐데 어, 난 순간적으로 너무 어, 놀라고 아니 어, 무슨 이 사진 두 장에 뭐 1시간이나 걸리는 거야. 음, 막 어. 이렇게 아니,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은, 예, 저는 아까 쌤 말씀하시길 그 현금을 갖고 다니고, 예, 동전이며, 그리고 우리는 예. 그 신용카드 별로 안 쓰고, 심지어 핸드폰도 많이 안 쓰고, 그야말로 그 아날로그식으로 살고 있다는 말인 거죠. 굉장히 음, 늦어요. 음, 그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걸 일본이 그걸 그 IT화가 너무 이 디지털 이게 늦어가지고 여러 가지 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어, 이제 디지털 청도 음, 그 부처도 새로 만들고 이제 그 음, 장관도 만들고 했는데 그 음, 뭐 초대 IT 그 담당 장관이 USB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USB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국회에서 질문했을 땐 했을 때 아, 어, 그게 넣어가지고 뭐 그 들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안다. 그러면 그걸 작동을 할 수 있냐니까 아, 당연히 내 비스가 다 하는데 내가 뭘 그걸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서가 다 하는데, 그래서, 다 하고 그러니까 그걸 막 비웃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거기 그 음, 장관으로 앉히고 그 연공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어, 그 나이 순서대로 아니면 어, 회사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다 어, 정해지고 막 아,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디지털 환경을 뭐 그 음, 구축을 한다고 막 그걸 하기는 하는데 그게 예, 잘 안 돼가지고 그 예, 뭐 그 가족 증명 관계성과 그런 것을 그 인터넷으로 음, 신청을 했는데 다른 음, 사람께 막 발급이 돼가지고 그 서비스를 지금 중지를 시켰거든요. 아, 그 뭔가 참, 상당히 좀 예, 참, 그 한국이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예, 일본이 예, 다르고요. 그 예, 이때까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사회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음,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아주 음, 늦게 이 변화하고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건물도 음, 이게 그 한국에 비해서 기와집이라든 옛날 건물이 많이 남아 있고 그걸 어, 싹 없애지 않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계속 어, 사용을 하고 이러니까 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일본에 왔을 때 뭔가 그 옛날 그런 모습이 막 남아 있고 이게 그 어, 슬로우 시티처럼 어, 편안함을 느끼고 뭐 이랬는데 이게 음, 이제 그 디지털 사회에서는 뭔가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변하고 이게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어, 되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그 음, 바이러스가 퍼지는 스피드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어, 행정적인 그런 어, 것이. 그래서 일본인들도 지식인들도 음, 일본이 아무리 뭐 그 경제가 뭐 세계 3위, 4위고 뭐 음, 이래도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잡아가지고 음, 나는 한 번도 검사도 못 받고 어, 이런 그 자조 스킨 그런 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한국은 그에 비해서 뭔가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막 음, 이러니까 그 계속 음, 한국 스피드에 일본이 왜 그걸 못 맞춰 주는지, 음, 왜 그 말을 못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음, 일본은 그런 어떤 컨셉이랑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런 음, 수준의 음, 그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 음, 같고 그런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역사 문제 관련한 것은 음, 경제 문제라든지 뭐 영유권 문제하고 좀 분리해서 음, 한국도 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음, 이제 결국은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음, 서로 바라는 게 좀 한국하고 일본은 좀 또 다른 것 같고, 뭐, 일본 그 젊은 대학생들은 보면, 음,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좀, 아유, 어떻게 음,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 정도로, 음, 그런데 또 그 일본의 젊은 학생들은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 한국이나 일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그냥 한국의 한류라든지 뭐 그 문화, 한국을 좋아. 근데 사실 한국은 또 한국 사람은 그 역사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음, 좋아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건 안 되죠. 생각을 가끔 하기는 하는데 어, 그렇죠. 글쎄,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음,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두 나라의 어떤 그 오래된 문화랄까, 사람들의 음, 사고방식 이런 것도 좀 다르고, 음,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음, 너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래서 일본 서로, 내가, 일본 음, 자체가 그렇게 바뀌거나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서로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꾸 한국 사람도 다 내 마음 같으려니, 다, 그러니까 나처럼 생각하려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일본을 이해를 하도록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서라도 아, 일본 사람은 우리랑 이렇게 다르구나. 좋고 나쁘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식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시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강의 또 재밌는 그런 또 준비도 너무 많이 하셔서 이렇게 시간 때문에 이렇게 휙 넘어간 게 너무 아깝기도 합니다, 선생님. 예, 다음에 또 뵙고 또 우리가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럼 오늘 여기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